안녕하세요. 친절한 근로감독관입니다. 이번 영상은 중점 점검사항 중에서 금품체불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임금체불, 퇴직급여체불, 그리고 최저임금체불 관련된 내용인데 아마도 근로감독관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2020년도 통계를 잠깐 보니까 임금체불 관련해서 29만 4천 명 정도가 이제 임금 체불됐다라고 신고를 했고 또 1조 5,830억 정도가 임금 체불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임금 체불이 되면 바로 신고하지 않아요, 근로자들이.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아마 규모는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임금 체불 부분은 상당히 좀 근로자들의 생계 유지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회사 차원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임금 체불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임금체불 대표적인 조항이 근로기준법 36조입니다. 그리고 43조. 36조는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금품청산에 관련된 내용이고 43조는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을 정기에 직접 통화로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제 36조부터 한번 좀 법 조항부터 제가 천천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근기법 36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지급 사유 발생일이 언제인데? 라는 문제예요. 일을 그만두면 퇴직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퇴직일은요, 마지막 근무한 다음 날을 퇴직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제가 2월 28일까지 근무를 했어요. 그럼 퇴직일은 3월 1일자가 됩니다. 그러면 14일이라는 건 언제까지인데요?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3월 14일까지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되는 거고요. 3월 15일부터는요. 형사처벌 대상인 겁니다. 14일 안에 청산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벌칙 조항이 적용이 돼요. 그리고 모든 금품을 청산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임금만 대상이 아닌 거고요. 임금 더하기 실비변상적인 금품들이 있죠. 회사의 이익을 공유하는 분담금이라든가 추가적으로 근로자한테 지급할 돈이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걸 청산해야 됩니다. 또 중간에 퇴사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연도의 중간에. 연말정산 문제입니다. 세금 문제. 중간에 퇴사하는 직원들도 세금 정산해서 일체의 금품 안에 포함시켜서 다 퇴직할 때 지급을 해주셔야 되는 거세요. 연말정산은 12월 연말정산하는 그 기점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그 마지막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 건 아시지요? 그 전에는 이전에 다니던 회사 거 정산하고요. 그 다음 회사 마지막 연말정산하는 시점에 회사한테 승계해 주는 거예요. 네, 관련 자료를 넘겨줘서 이 근로자가 한 번에 정산할 수 있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게 이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회사는 어떻게 해요? 사실은 마구잡이로 합의하고 있죠. 예를 들면 너 다음 임금 지급일안에 퇴직해도 다음 임금 지급일안에 지급하는 걸로 합의하자. 그렇게 해서 이날 퇴직했는데 14일 안에 임금 청산하는 게 아니고 다음 임금 지급기에 청산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사직서에 받는 거. 뭐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형사 책임은 면제된다라는 건 좀 알고 계시고요. 민사 책임은 넘길 수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지연 이자의 문제입니다. 원래 퇴직 14일까지 청산이죠. 그런데 연장했어요. 지급기일 연장. 그러면 이때 발생한 이자는 지연이자는 발생해요. 합의했다 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다음 임금 지급기일에 넘기더라고요. 그때 지급하는 걸로. 네, 그건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지 연장이 가능한 거고 지급 기일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바로 14일 안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사정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이제 이건 판례 얘기입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 또는 사용자가 전력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을 막을 수 없었던 사정 이걸 특별한 사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14일에 지급해야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제가 좀 봤어요. 핸드폰 회사예요. 핸드폰 이제 판매하는 쪽, 개통하는 쪽. 근데 핸드폰은 개통하고 나면 이제 그 원청에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개통에 대한 수수료 등 이렇게 좀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로자가 퇴직을 했죠. 그러면 이 근로자가 실적을 냈던 거에 대한 개통비 등 수수료에 대해서 3개월 뒤에 돈이 나올 거예요. 이 업체에서는 원청에서 그때 좀 돈을 줄 테니까. 그러면 합의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가 이때 작성한 그 수수료 3개월 뒤에 지급할게. 퇴직한다 하더라도. 라고 합의하는 경우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합의하는 거 문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형사 책임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 책임에서
지연이자는 발생한다라는 것. 네. 근데 많은 경우 근로자들이 이것까지는 모르죠. 회사도 잘 모르기 때문에 지연해야 이자 부분은 대부분 생각은 안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 간의 합의는 언제 하도록 되어 있죠? 퇴직 시점부터 14일 안에. 합의 시점은 요 안에서 합의한 것만 유효해요. 이 기간을 벗어난 건 유효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근로기준법 43조의 문제입니다. 43조가 임금 지급 문제인데 아까 전액을 근로자한테 직접 통화로 지급하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단체협약이라든가 뭐 이런 특별한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좀 예외를 줄 수 있어요. 임금 공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사대보험료 떼지요. 그리고 뭐 노조 있는 쪽은 조합비도 좀 뗄 거고요. 네, 사전 공제할 건데 이건 근거가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는 얘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액 전부 다 근로자한테 지급하셔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근로자가 사망했네요. 그러면 이 근로자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될까? 일하는 도중에는 근로자한테 줬을 텐데 사망하고 나면요, 이 근로자의 상속자가 있을 겁니다. 상속자한테 지급하셔야 되세요. 뭐 근로자가 사망했는데 안 줘도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어떤 근로자는 잠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아니면 좀 신용불량 상태여서 뭔가 문제가 됐던 분들이 이러다가 갑자기 잠적하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예를 잠깐 든 거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근로자의 소재가 불명하다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지급할 수 있는 상태를 임금을 미리 마련해 두고요. 그 근로자의 연락 가능한 뭐 주소지라든가 연락처에다가 통지 계속 하시면 되세요. 너 임금 지급할 상태 됐으니까 와서 받아가세요 라는 수령을 계속 통지 촉구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43조 위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채권에 압류 당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제 임금 채권을 누군가가 제3자가 압류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액의 이상 임금은 근로자한테 지급을 하시는 겁니다. 기준은 185만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로자 임금이 185만 원이에요. 그러면 압류가 되어 있든 말든 무조건 근로자한테 다 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185만 원에서 370만 원까지 근로자 임금이 요 사이에 있다 그러면 185만 원은 무조건 근로자한테 가야 되는 몫이고요. 그 사이 나머지 부분이 채권자한테 가게 되어 있어요. 네, 압류 범위가 185만 원 정도 된다는 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정기지급의 원칙이라고 있죠. 월 1회 이상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요, 임금은. 근데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에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한 임금을 다음 달 25일 날 지급하는 회사도 아마 있을 거거든요. 우리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이렇게 돼 있네 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한번 이 회사 직원이 3월 10일자에 입사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3월 10일 날 입사한 근로자는 3월 25일 날 임금을 못 받게 돼 있어요. 이 회사 규정이라면 4월 25일로 넘어가죠. 그런데 정기지급 원칙 때문에 위반 문제가 생겨요. 3월 10일이면 입사일로부터 한 달 안에 어떤 임금이든 일부라도 지급이 됐어야 돼요. 그래서 3월 25일자에 첫 번째 다가오는 임금 지급일에 일부라도 임금은 지급돼야지 43조 위반 문제가 안 생깁니다. 많은 경우 회사들은 이렇게까지 간격을 벌려놓지는 않아요. 보통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한 걸 25일 날 지급하겠다. 그 달의. 이런 경우가 있거나 전달 한 달치를 계산해서 다음 달 5일 날 지급하겠다거나, 이제 간격이 좀 짧거든요. 텀이. 그런데 이렇게 좀 전에 제가 사례 들어드린 것처럼 간격이 넓을 경우에는 바로 도래하는 임금 지급일에 임금 일부라도 지급을 하셔야지 43조 위반이 안 생긴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법조문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근로감독 점검을 할 때는요, 감독을 할 때는 법조문을 설명하고요, 조문에 위반되는 게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행정해석에 위반된다, 판례에 위반된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행정해석이나 판례는 그냥 첨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법조문을 해석할 때 좀 애매하네? 그럼 기준은 뭘로 삼지? 혹은 뭘 참고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노무관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봐야지? 라는 정도 요소로 좀 생각하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건 법 조항 그 자체예요. 그 자체에서 노무관리 지금 회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상황들이 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 근데 지금 설명드린 거 보면 어렵지 않잖아요. 합의 제대로 했냐? 뭐 정기에 줬냐? 임금 전액 다 줬냐? 체불은 없냐? 이런 부분이에요. 논란이 되거나 이런 걸 가지고 감독관이 점검해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다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이 영상 찍을 서두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정확한 내용을 점검하고 진단하고 어떤 조치를 취한다. 그게 근로감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20년도 한 해 시끄러웠죠? 뭐 때문에요? 코로나.
근로감독관 시각에서 이 코로나는 회사를 바라봤을 때 휴업이 너무 많이 발생한 이제 열악한 상황을 만들어낸 원인 요소로 보여져요. 휴업수당 얘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휴업은 46조에 나와 있거든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한 기간 동안에 평균임금 70%, 100분의 70. 다만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휴업수당조차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기준 미달하는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노동위원회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휴업수당에 대해서 좀 정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법조문에 뭐라고 나와 있죠? 평균임금 100분의 70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통상임금하고 비교하라고 되어 있죠. 통상임금 70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평균임금 70, 통상임금 100을 두 개를 비교해서 낮은 거 지급하는 거예요. 높은 게 아니고. 우리 근로기준법 2조는 통상임금, 평균임금 비교해서 똑같이 비교해서 높은 거 줘라. 어느 게 높은지 비교하게 되어 있는데 휴업수당은 낮은 거 지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턱없이 낮출 수는 없죠. 최저임금은 최소한 맞춰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낮은 걸 지급하되 최저생활은 보장될 수 있게 최저임금은 좀 보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비교하는 것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하는 회사들도 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노동위원회 규칙, 노동위원회법 찾아봐도 100분의 70이 사실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이었죠. 근데 100분의 50까지 가능하다, 뭐 100분의 30까지 가능하다 이런 게 없다 보니까 0% 신청하는 회사들도 꽤 있어요. 아예 안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고 합리적이다 그러면 승인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휴업수당도 가능하다. 지금 상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휴업수당 관련해서 많이 문제되는 게 임금 걷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부분 휴업도 휴업이고요. 부분 휴업한 부분만큼도 100분의 70을 계산해서 지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예전에 한창 논란됐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56조 얘기인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중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산수당이요. 이제 예전에 대법원하고 행정해석이 조금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입법적으로 해결을 했죠. 2018년경에. 그래서 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휴일 근로에 근로했을 경우에 8시간 이내에는 50% 가산, 8시간을 넘어가면 100% 가산하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40시간을 일을 했어요. 휴일에 또 일을 했어요. 그러면 행정해석은 그동안에 이건 휴일에만 해당되고 연장은 아니야 라고 했는데 법은 어떻게 바뀐 거냐면 비율은 행정해석 비율 그대로 따라왔는데요. 휴일에 일한 것 자체는 40시간을 넘어섰기 때문에 휴일 근로이면서 연장 근로예요. 휴일에도 해당되고 연장에도 해당돼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휴일 50%, 연장 50%, 100% 가산하는 게 원칙인데 여건이 좀 어렵다. 그러니까 가산율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자라고 해서 입법적으로 8시간이 넘어서지 않으면 50%만 가산해라. 8시간 넘어가면 100% 가산해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휴일과 연장 근로는 중복해서 가산하는 게 원칙이다. 제 원칙은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임금체불 관련해서 제가 점검하면서 봤던 것들 사례 몇 가지 잠깐 좀 짚어드릴게요. 우선 최저임금 관련해서 최저임금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구성 항목의 문제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급은 낮고요. 뭐 기타 판매수당 등 이런 게 높은 임금 구조를 가진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근로자의 판매 실적이 없는 월, 판매 실적이 전혀 없으면 이제 뭐 수당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럼 기본급만 책정되게 되어 있죠. 이런 회사들에서 임금을 지급할 때 판매 수당 없으니까 기본급, 최저임금 난 데는 기본급만 지급하고 끝나는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되는 게 뭐냐면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하라 라는 47조가 문제가 돼요. 도급 근로자나 성과급 형태로 임금을 책정한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근로시간이 뭐냐에 대해서 최소한 최저임금 지급해라 아니면 최저임금 지급 안 해도 된다라는 몇 가지 서론이 있으나 대원칙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시간에 비례해서 시간에 비례한 게 최소한 뭐죠? 최저임금. 네, 최저임금 이상은 최소한 지급하셔야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평균임금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게 연차 미사용 수당이죠. 행정해석하고 판례하고 좀 입장이 다르죠. 연차는 1년에 대한 보상이다라는 입장에서 행정해석은 12분의 3을 해라. 그것도 예전에 전전년도 실적 가지고 발생한 연차를 12분의 3을 해라. 이게 행정해석. 판례는 퇴직하는 시점 기준으로 연차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면 산입, 퇴직 시점에 연차 미사용수당 발생 시점이 아니면 산입하지 말아라. 3개월 안에 들어오면 산입, 3개월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미산입.
이게 이제 판례의 입장. 근데 이제 이건 논리적으로 제가 보더라도 행정해석 논리가 좀 옳지 않은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것만큼은 저희가 행정해석 기준으로 반영을 좀 하셔라라고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놓치는 거 이거죠. 괘씸해요, 그 근로자. 막 무단결근도 하고 이래요. 뭐 일도 엉터리로 하고 이렇겠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결근하고 이러면 뭐 일도 서툴게 하고 그러면 임금이 낮아지니까 그냥 가만히 둬요. 퇴직하는 시점에 평균임금 계산을 하니까 임금이 낮아지죠. 그래서 평균임금 계산하니까 퇴직금이 턱없이 확 낮아져 있을 거고 이걸로 퇴직금 바로 지급하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안 되죠. 왜요? 근로기준법 2조 통상임금하고 비교하셔야 되세요. 아무리 결근하고 평균임금 낮아진다 하더라도 통상임금하고 비교해서 높은 거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업사장하고는 좀 다른 얘기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통상임금 관련해서는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좀 특이한 회사였는데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토요일 유급휴일로 하되 근로시간은 4시간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겠다라는 규정을 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 회사 통상임금 어떻게 계산할 건데요? 209시간? 아니요. 이 4시간 반영해 주셔야 되세요. 4시간 반영해서 통상임금을 구하는데 실제로는 8시간을 반영해 준 거예요, 회사에서. 8시간이 반영이 되면 통상임금이 낮아지죠. 분모가 높아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규칙에 자기들이 취업규칙에 4시간 반영하기로 합의가 되기 때문에 4시간 반영을 해주시는 게 원칙입니다. 취업규칙이잖아요.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최저임금 체불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2019년도에 최저임금법 개정된 건 알고 계시지요?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좀 이해가 필요한데 우선 그에 앞서서 최저임금 관련해서 알아야 될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통상임금하고 좀 비교를 하셔야 되세요. 통상임금은 우리가 쉽게 소정근로에 대해서 정기일률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하고 똑같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그동안의 논리였어요. 그런데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면서 이제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라는 입장을 명확히 좀 해줬거든요. 최저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 그리고 정기성 요 요건만 갖추면 돼요. 그럼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일률성이니 고정성이니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차이라는 거 정확히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최저임금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키워드를 알고 계셔야 되세요. 첫 번째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월 환산액이라는 단어, 그리고 소정 근로 시간이라는 개념, 그리고 산정 단위와 지급 주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가 뭐냐 이런 부분, 그리고 주휴시간 요 7가지 키워드를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최저임금법을 정확히 이해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산입범위 관련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면 매월 한 번 이상 지급하는 건 전부 산입된다. 대원칙. 소정근로비 대가여야 된다. 두 번째 원칙. 두 개가 제일 큰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연장근로는 소정근로 대가 아니죠. 주휴는요? 소정근로 대가 아니에요. 소정근로 대가 아니니까 통상임금도 사실은 빠지는 거예요.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넣냐면 월급 근로자는 주휴까지 포함해서 월 고정액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통상임금도 계산할 때 그냥 주휴까지 포함돼서 209시간 나눠주고 하는 것 뿐이지 주휴가 별도로 있다고 하면 주휴는 빠지는 게 원칙입니다. 법에서 정한 채권인 거잖아요. 주휴수당은. 네, 그래서 빠지는 게 원칙. 그리고 월 환산액 얘기는 208.57시간이 기준이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통밥상으로 209시간 생각하시지요? 209시간 하다 보니까 정확한 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8.57시간 이 정확한 셈이고요. 그 시간에 최저임금액을 곱하면 월 환산액이 됩니다. 이 월 환산액은 왜 중요하죠? 복리후생비, 상여금. 이제 산입범위에 들어갈 때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만 올해 2021년도에는 그 부분만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산정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니까 월 환산액 얘기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할 때 수습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챙겨보는 편인데요. 수습근로자 감액 적용 가능하지요.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 수습기간을 두고 3개월까지는 감액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또 한 가지 무조건 감액은 안 돼요. 단순 노무 종사하는 사람들은 수습이라 하더라도 감액할 수 없어요. 감액할 수 있는 사람들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두고 그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90 단순 노무 종사자라면 이것조차 감액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최저임금을 잘 지키고 있느냐라는 거 이제 점검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되게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채용 공고를 보니까 시급이 1만 원인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시급이 갑자기 다른 회사를 막 7천 얼마, 8천 얼마 할 때 이 회사는 1만 원이라고 공지를 해버린 거예요. 근로자들이 좋아서 갔죠. 그런데 그 회사 근로계약서를 뜯어보니까 이래요. 시급 1만 원, 괄호 열고 최저 기본 시급은 뭐 8,720원, 그 옆에 콤마 주휴 수당 얼마, 콤마 연차 수당 얼마, 괄호 닫고 이렇게 있었어요. 이거 가능해요? 네, 현재 해석상으로는 가능해요. 사실은 제 생각으로는 시급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구분해서 최저 시급 얼마, 기본 시급 얼마, 나머지 수당 얼마 포함되어 있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걸 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포괄 산정 임금 얘기예요. 아직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인정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시급 문제에 있어서 최저 시급을 잘 지키고 있느냐라는 것도 점검 사항 중에 하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퇴직급여 체불 문제 짚어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확정 기여형이라든가 확정 급여형 이런 퇴직연금이 들어오기 전에 일시불로 다 지급해라 라는 게 퇴직금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퇴직급여라고 해서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유형을 갖고 있어요. 퇴직금, 확정 기여형, 확정 급여형 뭐 이렇게 이제 연금제도까지 포함해서 퇴직급여라고 하고 있고요. 개인형 퇴직연금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IRP 계좌 개설하면 퇴직연금 가입한 것과 같이 바라보는 이런 제도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퇴직금 관련해서는 이거예요. 평균임금 계산 제대로 됐냐? 또 한 가지 14일 안에 청산이 제대로 됐냐?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평균임금 계산할 때 들어갈 항목들이 제대로 들어갔냐? 이게 첫 번째. 기간 산정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회사들이 이제 수습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뭐 시용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 기간제로 일했던 기간이라든가 이걸 근로기간에서 빼놓은 회사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기간제 근로기간 뭐 이런 걸 빼고 4대 보험 가입한 기간만 퇴직금 산정 기간이다. 퇴직연금도 요 기간만 가입하고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건 안 돼요. 계속 근로기간은 이 근로자가 회사에 적을 두고 근로를 제공한 모든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발을 들여놓고 회사에 발을 빼는 그 순간까지 전체를 말합니다. 수습, 기간제, 뭐 정규 근로자 다 상관없어요. 무조건 다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DC형 가입했을 경우에는 이제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 납입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 미납금이 발생한 거예요. 연금 납입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납입을 어떻게 할 거냐, 납입을 제대로 했냐라는 것도 이제 점검 사항 중에 하나. 이제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 그 시점에 퇴직하는 근로자, 퇴직연금 수령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자료를 다 저희가 다 훑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금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임금 총액은 잘 12분의 1에서 납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DB형하고 퇴직금하고는 똑같다라고 보셔야 되세요. 확정급여형은 퇴직금하고 같은 개념인데 은행, 뭐 이제 사업자에 예치해뒀다가 근로자한테 한 번에 지급하는 수단. 퇴직금은 사업주가 적립하는 거고요. DB형, DC형은 이제 은행이라든가 어디에 적립해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죠. 13분의 1 관리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거라는 게 이제 제 의견이고요. 연봉액을 정하면서 13분의 1을 퇴직금 명목으로 빼겠다라고 계약서 많이 쓰시지요. 13분의 1이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회사는 16분의 1 해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6분의 1, 그중에 16분의 12는 매월 한 번씩 지급하는 월급 개념, 뭐 그중에 16분의 1은 설상여, 또 16분의 1은 추석상여, 16분의 1은 뭐 퇴직 예치금, 뭐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퇴직금은 퇴직하는 그 날,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으로 발생하는 채권이에요. 미리 줄 수 없어요. 근로하는 도중에. 그게 원칙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되면 정산해도 돼요. 하지만 사유에 해당이 안 되면 정산할 수 없다라는 것. 2012년도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하면서 중간정산 사유를 명확히 문구화시켰어요. 네, 거기에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미리 줄 수 없다.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DC형 가입하는 것까지는 허용을 해요. 13분의 1 연봉에서 제외한 다음에 DC형에 가입하는 것까지는 뭐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퇴직금, 임금, 뭐 최저임금, 체불 이렇게 좀 짚어드렸잖아요. 주로 법 조항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거 감독관이 나가서 어떻게 확인할까요? 임금대장 훑어봐요. 근로계약서 훑어봐요. 단체협약 취업규칙 훑어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별도의 자료들이 있으면 그걸 다 훑어보죠. 최소한 법 조항 숙지 정확히 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우리 노무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자율점검. 모르겠다? 감독관한테 뭐 아니면 어디 노동청, 뭐 상담센터 있거든요. 상담실 연락해서 확인.
좀 이러한 순서로 노무 관리에 좀 신경 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임금체불, 퇴직금체불, 최저임금체불 이런 것들 좀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 예고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휴일, 휴가, 근로시간 관련된 내용입니다. 코로나 52시간 문제 맞물려서 조금 이슈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시길 바라고요. 이상 친절한 근로감독관이었습니다.